안녕하십니까. 3차시 2강 진행하겠습니다. 상권 범위를 설정하는 거. 먼저. 상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 내가 어떤 특정 점포를 할 때 어디까지 내 상권을 할 거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떠한 업종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내 점포의, 내 사업장의 규모가 어떠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영 전략이 어떠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상권은 결정된다. 근데 상권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되어 가느냐. 점포 규모에 따라서 상권을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 슈퍼와 편의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슈퍼마켓을 찾는 고객이 상권이 더 크다라는 거지. 편의점은 50m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50m 이내에 고객이 얼마나 사느냐. 그리고 또 특히 편의점 개설할 때 한 100m 반경의 인구수 배우가 얼마나 있느냐, 50m 얼마나 있느냐, 이걸로 결정하는 거지. 막 200m, 300m 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점포 규모에 의해서 상권이 확대되거나 축소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편이 양호하고 번화가 하면은 상권은 확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선매품, 전문품, 이런 거는 상권이 되게 큰데 편의점은 상권이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포의 지명도가 높을수록 점포 지명도가 높으면 유명한 점포는, 입소문난 점포는 여러 멀리서 온다는 거지. 그죠? 동네 사람만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멀리. 근데 요즘은 소자본으로 대부분 동네 사람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상권부 저러는 거야. 동네 사람이 아니고 지명도가 높아가지고 외지인을 많이 모집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상권 분석이라는 거가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업이 외식업이냐, 판매업이냐.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파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상권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야. 편의점은 50에서 100m, 50m. 슈퍼마켓은 500m. 그 다음에 백화점은 어쨌든 마트는 인구 10만. 백화점은 한 20에서 30만 정도. 인구가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해요? 요즘은 맛이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주차장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업장 규모, 상권을 결정하는 거는 사업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사업장 규모가. 동일한 업종이라도 규모에 따라, 동일한 백화점은 20만에서 30만이지만 8,000평짜리 백화점하고 2만 평짜리 백화점하고는 다른 거죠. 8,000평이나 8,000평 되는 롯데백화점, 노원점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상권은 노원, 중량, 의정부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한 상권이 되는 거죠. 근데 신세계 강남점, 롯데백화점 본점 이런 데는 2만 평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점포는 전국 단위 고객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뭐 규모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세계에서 매출도 최고고 또 이제 백화점들은 자꾸 메모던 점포들을 하는데 규모 면에서 한국의 백화점 가장 큰 백화점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 신주쿠의 이세단 백화점이 옛날에는 뭐 제일 큰 백화점 이랬는데 우리나라 백화점들이 이제 신세계 강남점이 위치하여 우리나라 백화점이 점포 규모도 제일 크고 매출도 제일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야.
뭐 어떤 백화점의 시초는 프랑스의 라파에르 백화점이라는 뭐 이런 게 있고, 제일 매출 많고 큰 규모는 우리가 일본의 신주쿠 이세단 백화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장조사도 가고 거기서 많이 배워왔는데, 이제는 일본 갈 필요가 없이 됐다. 일본 안 가도 돼. 에?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일본을 가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일본보다 우리가 백화점이 더 잘 발달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이제 점포 규모 조금 색다른 얘기지만, 그리고 상권을 설정하는데 절차가 있다는 거지. 절차. 상권을 설정할 때 일단 특정 점포를 개점하기 위해서 상권 설정할 때 첫 번째 계획 지점을, 점포 개설 지점을 첫 번째 마크를 하는 거야. 개설 지점을 마크. 개설 지점을 마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상의 기본 상권 범위를, 내가 어디까지는 우리 왕십리에다가 100평짜리 왕십리 3부 아파트 거기다가 100평짜리 슈퍼마켓을 하나 내려고 그래. 그러려고 그럴 때 어디까지 고객을 할 건가.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물리적 상권 구분을 반영한 현실적 상권을 조정한다. 내가 이렇게 원으로 그린다고 해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길 건너, 철길, 도로, 대형 시설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쪽은 안 온다. 그러면은 상권을 다시 곧 추정하는 거죠. 특히 어린 아동들을 중심으로 한 그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 상권이 되는 거야. 길 건너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뭐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앞에 어린 학생들 하교를 부모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교하면은 내가 집에 찾아갔는데 요즘은 다 엄마, 할머니들이 와서 데려가잖아. 그만큼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상권이 작아지는 거지. 그다음에 현실적인 상권 범위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원이 아니라 아메바형처럼 된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구역 단위로 자료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규모를, 이제 예전에는 발품 팔아서 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로 자료 수집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냥 눈으로 보고 봐서 이 동네 크고 사람 많고 유동고객 숫자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권 분석을 지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마케팅 조사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을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발품팔에서 뭐 상권이 개념이 어떻다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고 뭐 그래서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상권을 설정하니까 가장 첫 번째는 단순 원형으로 점포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 상권은 이렇게 된다. 원형으로 한다는 거지. 얼마나 쉬워. 단순 원형 상권 설정. 그러죠? 설정한 상권의 경합동 및 방향도를 산출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 점포가 있으면 우리 점포에 슈퍼마켓 같으면 500m. 500m를 해가지고 원을 그려가지고 여기가 우리 점포의 상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단순 원형으로 상권을 설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포의 규모별로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교외형 점포는 2, 3km, 도심의 점포는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500m, 그리고 롯데리아는 1km 하는 거예요. 1km 하니까 전철역 하나가 2km죠, 대부분. 그래서 전철역마다 롯데리아 하나씩 출점하면은 이쪽 전철역과 이쪽 전철역, 노원역, 중계역 있죠? 여기서 1km, 여기서 1km. 그럼 안 겹치잖아. 그래서 노원역에 하나, 중계역에 하나. 물론 노원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권이기 때문에 1km 범위 내에 롯데백화점에도 롯데리아가 있고 또 밖에도 롯데리아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특수상권이 아닌 점포에서는 롯데리아에서 반경 1km를
상권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그 단순 원형을 해가지고 거리 개념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디야 커피 반경 500m를 보장해 주는 거야. 500m 보장해 줘가지고 500m 이내에 경쟁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내가 여기 가맹점 선수 치면은 중개역에다가 가맹점 내면 여기서 500m 이내에 가맹점 내는 거는 보호해 준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상권을 설정하고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라. 이렇게 안 하면 막 경쟁점이 치고 들어오잖아. 그렇죠? 물론 본사가 나쁜 사람들은 중개역에 여기다가 점포 하나 내주고 또 바로 옆에다 내주고 또 건물 전면에 하나 내주고 커피숍 후면에 내주고 이런 몰상식한 본부가 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상권 설정 방법은 실사라고 설정하는 방법, 실사. 그래서 도보, 버스 승차, 주행조사 이렇게 있다는 거죠. 도보에 의한 상권조사는 구석구석 파악할 수 있고 지역 이미지와 세밀한 사항 파악할 수 있어서 이게 그래서 가장 좋다.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해야 돼. 건강에도 좋아. 건강에도. 도보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는 승객이 내리고 뭐 타는지 마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실주행에 의한 조사 방법은 이제 시간대 요일별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상권 조사를 할 때 시간대를 아침 새벽부터 24시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네별로 특이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자는 동안에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 그죠? 특히 나는 건물주야. 만약에 나는 내 건물주야. 내 건물주인데 건물 사놓기만 하고 세받으러 계약할 때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내 건물의 진가를 모를 수 있는 거지. 내 건물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 이 건물 주변에 시간대별, 요일별로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해놔야 어떤 내 건물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거나, 상승시키거나 임대료 하락 내려달라 그랬을 때 대변할 수, 야야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밤에 손님 많은 건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임대료 인하 요구 시에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사하는 거 말고 앙케이트 설문조사 하는 거야. 설문조사. 그 다음에 고객 리스트로 상권조사 할 수 있는 거야. 고객 리스트로. 그죠? 고객 리스트로. 고객이 어디 사는 리스트를 가지고 그 고객들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상권조사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설문조사로 해서 상권 분석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어떤 절감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안 해봐도.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안 해주잖아, 설문조사를. 그죠? 많이. 샘플 어렵다. 샘플도. 그 다음에 조사도 안 해주지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점포, 편의점을 개설할 거냐 아니면은 피자집을 개설할 거냐에 따라서 상권 분석을 할 때 피자집이 고객 다르고 편의점 고객 다른데 편의점 고객에 걸맞는 사람한테 시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런 샘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중심성 지수랑 어떤 중심이 되는 고객을 찾아야 돼. 중앙값 찾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이런 부분은 대표 고객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대표. 우리의 백화점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
버라이어티니까 롯데백화점 강남점이라고 그래요. 롯데백화점 강남점의 대표 중심적 고객은 뭐냐? 50대 여성의 강남의 자가 아파트 소유자.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떤 중심성을 해가지고 그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러면 당연히 수입차가 있을 수 있어요. 롯데백화점 강남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전략도 쓴 적이 있어요. 수입차를 타고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주차 위치 달라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 은어로 암으로 하는 거야. 응? 자기네들끼리 수입차 타고 오는 차는 좋은 차 타고 오잖아. 그러면 1층 같은 데 있잖아. 1층 좋은 데 자리에 유도를 해가지고 그쪽에 유도를 하는 거야. 국산차 막 차고 와가지고 좀 좋지 않은 차 타고 오면 막 지하 내려가라. 지하는 또 지하에서 더 내려가라. 응?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고객을 차별하는 것 같은데 응? 그런 게 꼭 그런 게 뭐 모든 업종 간에 많은 업종들이 그런 거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백화점들에서 그 공식적으로 뭐 회사의 정책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 회사의 정책으로 그랬다가 언론에 난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근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관공서에 BMW 450 타고 딱 들어가면 묻지 않고 문 열어준대잖아. 근데 AI 기기가 요즘은 안 열어줘요. AI 기기가지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사람이 할 때 BMW 450쪽 1억 5천짜리 이런 거 타고 딱 들어가면 그냥 회장님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요일지수 요일제 이런 거 강화 없이 보내준대잖아.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상권 설정, 업종별로 상권 범위가 달라요. 판매업이나 음식, 서비스업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진다. 패스트푸드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1kg 보장받는 거야. 그리고 생선가게, 야채가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500m 이내. 그 다음에 노래방, 미용실 이런 것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건강 관련업, 이런 좀 전문적인 취미용품, 이런 부분은 좀 넓게, 상권이 넓게 간다는 거죠. 상권 분석 개념. 그래서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상권 분석에는 상권 전체의 성세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상권 분석이라고 할 때는 상권 플러스, 현재의 상권 플러스 입지 조건을 같이 파악하는 것을 상권 분석이다. 상권 분석. 근데 상권 분석이 가지는 의미를 좀 우리가 봐야 돼. 만약에 상권이 자꾸 쇠퇴된다고 해도 특정 점포가 장사가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상권이 쇠퇴돼도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상권 자체가 쇠퇴하면 머지않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개의 점포가 입지가 별로 안 좋아도 별로 좋지 않아도 자신만의 노하우라든지 경쟁력이 있으면 번성한 나홀로 별로 입지도 좋지 않은 데서도 나홀로 버티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특별한 노하우, 미쉐린, 3년 연속 별표 받는다든지 이런 점포 같은 경우에. 상권 분석의 이제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질 구매력을 갖고 있는 유효 수요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지. 그래서 상권별로 도심이냐, 역세권이냐, 아파트냐, 여기에 따라서 상권이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거리를 상권으로 하는 방법, 이제 대상점 상권 범위를 거리로도 되게 많이 해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고객들의 실제 매출액으로 해야 되는데 100m까지를 1차 상권으로 보고요. 300m까지를 2차 상권으로 보고요.
500m에서 700m를 3차 상권으로 봤습니다.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옛날에 빅데이터가 잘 발달되지 않을 때 점장이 우리 점포의 상권은 1차 상권은 100m고요. 가지고 고객 세대 수가 아파트 세대 수가 몇 세대고 2, 3차 상권은 몇 미터에 몇 세대다 막 이렇게 파악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차 상권은 100m인데 매출액으로 60%를 차지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고객 아파트 세대 수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상권 분석의 중요성은 어떤 소매업의 성공의 중요 요인이라는 거죠. 부적절한 입지는 한번 잘못 입점하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비 다 해놓고 돈 날리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 분석은 목적은 상당히 달라요.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에 대해서 다를 수 있고 신규 점포 상권 분석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점포는 기존 점포의 실적을 가지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신규 점포 할 때는 또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체크리스트, 유추법,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 확률 모형. 근데 이거를 서술적 방법에 의한 상권 분석, 유추법 같은 거 체크리스트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다음 장에 규모에 의해서 규범적 모형에 의해서 규범적 모형 이게 이제 소매 인력 법칙 같은 거 확률 통계학적으로 상권 분석하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강의는 하지만 통계 분석 이 부분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컨설팅 회사에서 상권 분석을 해줄 때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상권 분석 제1호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상권 분석을 하는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의 상권 분석은 뭐냐? 내가 슈퍼마켓을 개설하는데 나는 인구, 세대수 1000세대 이상 돼야 돼. 유동인구 몇 명 이상 돼야 돼.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은 있어야 돼. 이런 그 체크 사항을 가지고 이 사항에 걸맞는지를 따져본다는 거지. 내가 상권 조사를 할 때 뭐를 체크해야 되겠다고 체크 사항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상권 조사를 하는 거야. 뭔 얘기가 어떡하다? 시장에 가서 장 볼 때 장볼 리스트, 장바구니 리스트를 써가지고 가서 장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상권 분석을 하는 거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상권 분석을 하는 것이다. 장바구니, 리스트 가지고 가서 장 봐 오잖아. 그런 것처럼 상권. 어떤 거 보냐? 평가, 그 다음에 고객, 경쟁구조 이런 것들을 도로 상황이 어떤지, 행정구역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 체크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유추법이랑은 상권 분석을 하는데 유추법이라는 건 뭐냐? 유추법. 롯데 슈퍼에서 신규 점포를 내려고 그래, 만약에. 신규 점포를 내려고 그래. 신규 점포를 내려고 그럴 때 신규 점포의 어떤 개포동에다가 개포동 신규 아파트 있는 데다가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한다고 그래. 그러면 자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점포 특성이 유사한 기존 점포를 가지고 유추를 해본다는 거지. 신규 점포를 하니까 자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존 점포를 가지고 개포동에다가 점포를 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유추를 해서 시장 조사를 고객 분석을 해본다는 거지. 유추법에 의해서 상권 규모의 측정은 그래서 CST, 커스터머 스타핑 맵 기법을 이용해서 주로 한다는 거죠. 유추법이란 그러니까 자사의 신규 점포와 특성이 비슷한 기존의
점포를 선정해서 그 점포의 범위를 추정해서 신규 입지에서의 매출액이라든지 상권 규모를 유추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법에 의한 상권 규모 선정은 CST 맵을 이용해서 이뤄낸다. 그래서 또 고객들이 어디 사는지 이렇게 도면상에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그 점에 의해서 고객들이 여기 살겠네 이렇게 해서 유추해서 점포를 한다. 그리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점포 중심지가 있으면 상권을 이렇게 할 때 중심지부터 이렇게 발달하잖아.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중심지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점포가 여기 점포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이렇게 커지잖아. 커지는데 이 점포가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상권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최소한의 이윤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상권이 커가지고 이렇게 커지면 최대 이익이 날 때까지 공간. 최대 도달. 이 이상은 오지 않으니까 최대 이윤이 나는 지점을 최대 이윤. 그래서 그냥 중심지 이론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점포가 이렇게 개설되면 중심지에서 상권이 이제 커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도시 내에서 여러 상권이 존재할 때 상업 중심지로부터 상업 서비스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은 육각형이라는 거지. 이렇게 원형이 아니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점포가 있으면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커지는데 첫 번째 개념으로 최소 이윤의 공간은 그 점포가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커져야 된다. 근데 육각형이라는 거는 뭐냐? 육각형이 얘기 전에 여기 최대 도달거리, 최소 수요 충족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최대 수요 도달거리는 중심지가 수행하는 유통 서비스 기능 지역이 거주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대 거리. 그 이상 가면 고객 안 온다는 거지. 최소 수요 충족거리는 최소 이익을 내는데 요 정도 상권은 있어야 내 점포 이익이 난다는 거죠. 이제 육각형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 육각형은 요즘은 사람들도 육각형이라고 그래요. 육각형. 육각형이 뭐야? 신랑 신부 구할 때 결혼이 늦어지는데 육각형 되려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그 육각형이 뭐냐? 학력, 직업, 응? 학력, 직업, 그 다음에 또 따지는 건 뭐 있어요? 키, 그 다음에 인물,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다음에 집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신랑, 신부, 이거를 육각형 신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중심지에서 육각형,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원형 도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점포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점포로 갈 데가 없잖아. 그리고 이 점포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하고 겹치잖아. 이 사람은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근데 중심지의 이상적인 배후를 정육면체라고 할 때는 육각형이면 새는 공간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육각형으로 상권이 형성되면 중복되거나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라고 할 때 점포가 중심지에서부터 이렇게 중심지에서 상권이 커지는데 이상적인 배후지는 육각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육각형이라는 거지. 이 육각형. 여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요즘에 육각형 미인, 육각형 신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레일리에 이제 소매인력 법칙.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리 개념이 나오는데 수리는 좀 생략을 하자고. 수리는
개념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개념적인.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음의 인력의 법칙, 네일리라는 사람이 소음의 인력의 법칙을 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 노원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역이 있어요? 7호선 기준으로 중계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계역이 있어요. 근데 중계역은 도시가 별로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상업시설이나. 그럼 여기 인구가 한 1만 명이 있다고 그래. 1만 명. 중계도. 하계는 어찌됐든 그 세이브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백병원 뭐 상업시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한 5만 명 정도 도시가 있어요. 응? 노원역 상권은 한 10만이라고 그래. 그랬을 때 중계역에 1만인 사람들이 하계역으로 갈 거냐, 노원역으로 갈 거냐, 이러한 거를 소매 인력의 법칙으로 정리를 낸 거야. 여기 있는 가운데 도시에 있는 중계역 사람들이 하계로 갈 거냐, 노원역으로 갈 거냐.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정리했어요? 가장 큰 거 1번. 도시의 규모. 인구의 규모. 두 번째, 뭐 가지고 정리했어? 거리. 중계역에서 하계까지 가는 거리, 노원역까지 가는 거리. 거리를 말하는 거야. 이 중계역에 사는 사람들이 노원까지 가는 거리, 하계까지 가는 사람의 거리에 따라서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 명이 노원으로 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고 하계로 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를 구성비를 찾아내는데 그 구성비를 어떻게 찾아냈냐? 노원역의 인구 크기와 하계의 인구 크기, 인구 큰 쪽으로 사람이 쏠린다. 인구 크기에 비례한다. 사람들이 가게 된다. 두 번째, 거리가 가까울수록 간다. 그런데 반비례한다는 거지. 거리가 멀면 안 가니까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론이니까 이론을 오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가 두 중심지 노원역과 하계역에 사는 소비자가 이 중계역에 사는 사람이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느냐 이건데 두 경쟁 도시의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 거주자는 인구에 비례해서 찾아다니고 거리에 반비례해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다, 네, 좀 이 그림을 가지고서 여기를 중계, 여기를 하계, 노원이라고 할 때 여기 쪽으로는 3km, 5km, 이쪽으로는 인구가 10만, 5만일 때 어디로 갈 거냐? 큰 도시로 간다. 거리 가까운 쪽으로 많이 간다. 그런 거를 숫자로 해가지고 하니까 큰 도시 쪽으로 72% 가고 작은 도시 쪽으로 간다. 이거를 이제 어떤 함수로 계산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흡입력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A 도시는 42% 가고 B 도시는 58% 간다. 지금부터는 이제 레일리는 두 도시 사이에 일어나겠다면 허프라는 사람은 점포가 특정 점포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있어요. 하계동에 세이브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아점이 있어요. 현대백화점. 뭐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 이랬을 때 노원구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점포를 가서 쇼핑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연구해 있는 부분이 허프의 확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또 이론 시간이니까 여기 이론을 한번 보자고.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흡수될 수 있는 확률은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점포 크기와 특정 점포까지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노원구 사람이 롯데백화점 노원점 가느냐, 세이브존 가느냐, 미아점 가느냐는 그 점포의 크기와 롯데백화점 노원점의 크기와 그 점포까지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잘 정리한 거지. 그죠? 그래서 좀 정리한 게 뭐냐면 어떤 특정 동네에서 점포를 갈 때 A 점포는 매장이 4,000평이고 10분 걸려. B 매장은 15분 걸려요. C 매장은 15분 걸려. 5,000평이야. 이럴 때 확률적으로 어디를 갈 거냐, 그거는 한 거야. 그래서 뭐야?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 C로 갈 확률분의 A로 갈 확률은 A로 갈 확률이고, B로 갈 확률은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 C로 갈 확률분의 B로 갈 확률이 B로 갈 확률이고, C로 갈 확률은 A, B, C분의 C 확률이잖아. 그래가지고 A로 갈 확률을 구하니까 50%, B로 갈 확률은 8%, C로 갈 확률은 42%. 이렇게 확률 통계로 내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C로 점포 크기가 큰 점포, 가까운 점포 위주로 가게 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수정 허프 모델이라는 거는 허프 모델을 조금 보완한 거야. 좀 더 정확도를 가하기 위해서. 정확도를. 그래서 함수를 구하는데 그 파라미터라는 부분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이것 대신 어떻게 했냐면 그 네일리가 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데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수정 허프 모델은 뭐냐? 특정 점포에 갈 확률은 점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이론을 한 게 수정 허프 모델이야. MNL 모형은 좀 생략하고. 그래서 수정 허프 모델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곱의 반비례, 제곱을 낸 거야. A로 갈 확률, 쇼핑센터, B로 갈 확률, A로 갈 확률. 쇼핑센터가 있다 이거야.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1000세대 사람들이 상점가 A로 갈 거냐, 상점가 B로 갈 거냐. 이거를 수정 허프 모델의 모델은 점포가 큰 거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빠져나갑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B로는 4.42% 가고 A로 57% 가는 숫자가 나온 거야. 이 확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억하지 말고 계산기가 다 해주는 거니까 이로 갈 확률분의 A로 갈 확률 플러스 B로 갈 확률분의 A로 갈 확률과 확률이고 A는 B로 갈 확률은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 플러스 B로 갈 확률이라는 거지. 근데 개념만 알면 중요해요. 개념은 뭐라고요? 개념은 뭐냐고? 점포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가까우면 더 가는데 멀면 안 가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멀면 더 가면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는 가까우면 더 간다. 가까우면 더 간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 허프 모델에 어찌됐든 오늘 또 다시 이렇게 계산한 서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CI 모델이 이제 다항 로지 모델. 그러니까 뭐요? 좀 정리를 해보면 라일리라는 사람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두 도시가 있어요. 두 도시가 A, B, C가 있어가지고 이 도시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도시가 어디로 가느냐에 있어가지고 이 B 도시에 있는 사람이 A 도시로 쇼핑을 갈 건가 C 도시로 쇼핑할 건가를 A, B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허프는 뭐라고 그랬냐? 허프는 점포가 A 점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점포 A가 있고 점포 B가 있을 때 이 점포 A로 갈 거냐 점포 B로 갈 거냐는 이 점포의 크기와 점포까지 가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였잖아. 근데 MCI 모델은 다항이다. 그렇게 거리하고 규모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상품 구세, 가격, 분위기, 점포 장식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항 로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A 점포, B 점포, C 점포로 가느냐는 응? 점포 상품 구조의 고객 서비스. 응? 그래서 A 점포는 3점, 1점, B 점포는 상품 구색은 2점, 고객 서비스는 2점, C 점포는 상품 구색 1점, 고객 서비스 3점, 선호 가중치 2, 1 이렇게 내서 상업시설을 선택한다. 이러한 부분이 다항 로직문.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어떤 함수적인 모형은 세 가지만 이해하면 돼. 라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 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허프는 특정 점포에서 점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다항 로직 모델. 이 세 가지는 좀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